네, 이제 교재 49페이지 중하단부 4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요. 구성상으로는 총칙편에 속해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공인중개사 제도와 직접 연관되는 단원이어서 거기서 묶어서 이제 함께 정리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은 마무리를 했는데 그 소개하기도 부끄럽게 총칙이라고 해봐야 공인중개사법은 총칙이 조문이 몇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입니다.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법이 조문이 몇 개라고 했죠? 1118개의 조문이죠. 이른바 판택된 체계라고 해서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요, 민법 총칙이 조문이 몇 개예요? 민법 총칙만 조문이 184개입니다. 네, 민법은 총칙만 조문이 184개예요. 그래서 법과대학에서는 1학년 1학기 내내 총칙만 공부해요. 조문이 184개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딸랑 조문 3개 해놓고 총칙 끝이래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시험에서는 총칙 문제가 기본적으로 서너 문제, 한 10% 정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문수에 대비해서 출제되는 분량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2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와 연결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또 하나의 위원회를 공부할 겁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2개의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어요. 항상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 만들 때는 이런 유사한 단원 사이에서 이 단원에 있는 내용을 저기에, 저 단원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뒤바꾸면서 틀린 지문을 또 만들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살펴두셔야 되는데, 먼저 근거 규정인 공인중개사법 2조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항을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예요? 예, 국토교통부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한편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위원회가 어디에 두게 되는지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읽어본 2조 2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1항 각호가 몇 호까지 있어요? 4호까지 있잖아요. 먼저 1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2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호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사항에 그렇지 않은 거 하나 끼워서 다음 중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간단하게 오지선다형 문제 만들어지잖아요. 몇 해 전에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 지문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요건이나 사항이 4가지 또는 5가지로 정리되는 부분들은 특히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본 문제 시험의 특성상 출제위원 입장에서 강한 출제 유혹을 느낍니다. 시험 문제 내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잘 묶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쭉 내려가서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1호의 경우, 1호를 다시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그 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앞으로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할 건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잠시 후에 4조 1항에서 보실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우리가 봤고요. 이번에 구성을 보실까요? 네, 구성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몇 명? 한 명이에요. 위원장 한 명을 어떻게 해서? 네, 포함하여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이 한 명이 있는데요. 부위원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시게 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둔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지만 여기는 위원장만 있지 부위원장이 없다는 점. 그 다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누가 맡을 거라고 하냐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투표로 뽑는다 그 말이죠.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는 없고 위원장만 한 명이 있는데,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를 이 법이 직접 정했습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는다. OX? X인데요. 그런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을 제가 예견하는 이유가,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을 만드는 상습적 방법 중에 하나는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 구법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또 가져오거든요.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급을 하나 낮추어서 누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도록 합니다. 또 우리 과목은 말장난 같은 지문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맡는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차관이었는데 1차관이었나 2차관이었나 이게 또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 1차관과 2차관이 있거든요. 1차관과 2차관이 있는데 1차관은 무슨 일 할까요? 국토 업무합니다. 국토 업무. 2차관은 교통 업무예요. 그러면 중개 업무가 교통 업무예요? 국토 업무니까 1차관이 맡는다라고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외에도 부위원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 두 지문도 바뀌어서 틀린 지문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위원장 한 명을 어떻게 해서? 네,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는데, 우리 과목 출제위원이 자주 또 표현을 뒤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요, 포함이라고 하는 표현과 제외라고 하는 표현인데, 같은 의미지만 다른 용어로 또 쓰이가 있는 경우가요, 및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위치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nd냐 or냐 문제인데,
and 들어갈 자리에 OR을, OR 들어갈 자리에 and를 이렇게 뒤바꾼다고요. 지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어떻게 해서? 포함하여서 그렇습니다. 제외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그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런 게 나와요. 그런 데는 제외죠. 여기는 포함. 이거 자주 뒤바뀌니까 포함이냐 제외냐 유의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위원 수는 몇 명?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 있죠? 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세븐일레븐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훗날 또 시험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포함인지 제외인지를 헷갈림이 생기면 이 설명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여러 위원회들이 있겠죠. 근데 어느 법령에 근거한 어떤 위원회든 간에 위원회 정수를 짝수로 만드는 법은 없어요. 모든 위원회는 다 위원수는 홀수로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어떤 안건을 결정하지. 짝수의 위원이 되어 있으면 가부동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원회는 홀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게 될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도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거기는 19명 이내의 위원, 그것도 홀수입니다. 거긴 19명 이내고 여긴 7명 이상 11명 이내인데, 여기도 홀수고 여기도 홀수인데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한다면 짝수가 돼버리잖아요. 계속 홀수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포함이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출제자가 또 틀린 지문을 만들 때는 5명 이상 7명 이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전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틀린 지문 나올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연상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게 될 위원장 외에 나머지 위원이라면 6명 이상 10명 이내겠죠. 이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명과 위촉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오른쪽 페이지에 50페이지 맨 밑에부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들이 페이지 넘어서 박스에 정리되어 있죠. 그 중에 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대죠. 근데 이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몇 급 이상을 말하는 거죠? 모르면 저를 보시라 그랬어요. 3급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라면 몇 급부터 가능? 4급부터.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부터 가능한데, 어쨌거나 이러한 자들은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을 장관이 위원 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하면. 근데 바로 이어지는 2번 보시면,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건국대학교 부동산 학과장 교수님한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임명장 보내면 올까요? 안 와요. 기분 나빠서. 지가 뭔데 날 임명하고 말고요, 네가 나보다 높아,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위촉해야죠. 그래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한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위촉장만 보내면 올까요?
위촉장 보내면 올까요? 안 와요. 뭐 좀 준다 그래야 오지. 그 위촉장만 준다고 안 온다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함께 두면서, 그러나 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월급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는 규정도 함께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앞서 보셨던 4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이때 심의 의결 과정에서 공정한 심의 의결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척 사유를 두고 있고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라면 해당 안건 심의에서는 배제가 될 겁니다. 이제 제척 사유를 보면 하나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그 안건 심의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51페이지 하단부에 박스 제척 사유 보시면 1항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아니면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나 공동 의무자인 경우라면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안건 당사자가 위원의 배우자예요. 부인이나 남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아니, 자기 부인이 안건 당사자면 위원이 그 안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심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의 그 안건 당사자가 배우자이었던 자다. 그러면 위원이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그건 이제 또 어떻게 헤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공정한 심의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척 사유에 속한다.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었던 경우.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4번,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이었던 경우라면 이런 위원들은 공정한 심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라면 알아서 스스로 나는 이 안건 심의 빠지겠습니다. 빠져나와야죠. 이걸 일컬어서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 그러니까 회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스스로 하는 게 회피입니다. 그런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뻔뻔하게 회피하지 않고 안건 심의하겠다고 하면 안건 당사자가 저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 안건 심의에서 빼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기피라고 합니다. 자, 회피는 누가 하는 거라고? 해당 위원이 하는 거고, 기피 신청은 누가 하는 거라고? 안건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안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이 정말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이 정말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결할 때는 기피 신청받은 위원은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예, 나머지 위원들이 표결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해촉한다고 하는데, 아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을 누가 임명 위촉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틀린 질문 만들 때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해촉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해촉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런 위원 외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한 명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간사 한 명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답니다.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한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간사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용의 요건인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운용은 페이지 넘어가서 52페이지 아래 박스 1항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얼마? 네, 과반수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통해서 개의가 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함으로 인해서 안건은 의결된다. 이렇게 운영의 요건을 규정했죠.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보시게 될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 의결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는 과반수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공인중개사협회 창립총회는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안건을 찬성했을 때 정관이 의결된다. 이렇게 3번 과반수라는 말이 우리 법에 나옵니다. 근데 과반수라는 말의 뜻은요, 2분의 1 아니에요. 2분의 1 초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라는 말과 반수 이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10을 놓고 말했을 때 반수 이상 그러면 아니요. 숫자 10을 놓고 반수 이상 그러면 5부터입니다. 5부터. 근데 숫자 10을 놓고 과반수 그러면 6을 말하는 거예요. 6부터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인 외국인이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반액 또는 반수 이상, 사원이나 임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속한 법인단체는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다. 뭐 이런 거 공부하실 거거든요. 거기는 반액, 반수 이상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 10명인데 5명이 한국인, 5명이 외국인이면 이 법인은 특례 규정 적용 대상입니까? 그래요. 거긴 반수 이상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는 과반수, 2분의 1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자주 지문에서 뒤바뀌어 틀린 지문 나온다. 근데 불과 몇 해 전에 이런 지문이 출제되었어요. 칠판 보시면서 판단해 보십시오. 기출문제인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몇 해 전 기출문제예요. 다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아니잖아요.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요하지만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이 아니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준, 비율, 수치 등을 언급할 때는 그 앞에 기준을 옳게 설정해서 말하고 있는지 여부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정리해 놓고 페이지 넘어가서 54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이 2장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단원입니다. 근데 뭐 결코 그렇게 자랑스러운 특징은 아닙니다만 우리 과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아마 어떤 임용시험, 어떤 자격시험도 그런 시험, 그런 과목이 없을 텐데 우리 과목에서는요.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방법을 시험 문제로 냅니다. 그런 시험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어디도. 근데 우리 과목은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방법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적용받는 시험의 방법과는 다른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 공부했었죠.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는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문 자격 제도이고요. 지난주 첫 시간에 언급했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때 법 제정과 함께 도입한 제도가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83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이 84년 시행이 되고 시행된 이듬해인 85년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이 되어서 지난 2020년 제31회 시험까지 치루어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올가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문 자격 제도인데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4조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조 1항을 보실까요? 54페이지. 4조 1항을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거기 나오네요. 누가 시행하는? 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우리가 이들을 시도지사라고 칭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항을 보세요. 2항을 보시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예외적으로는 누가 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불과 몇 해 전에 나왔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도 있다. X 틀린 지문이죠.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어 틀린 지문으로 불과 몇 해 전에 출제가 되었어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죠. 그러나 85년 1회 시험부터 작년 31회 시험까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없었어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광명에서 시험 보실 거죠?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세요? 그러니까 누구? 광명에서 시험 보시면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거죠. 근데 거리 가까운데 요 가산이나 구로디지털단지 고사장에서 시험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각 시도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다르다거나 결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은 아주 쉽게 나온다더라. 그럼 당장 여러분들도 춘천, 원주, 홍천 이런 데 가서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시험 시행기관이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을 하여서 위탁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둘 있는데 하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고요. 규정상으로는 공인중개사 협회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5년 1회 시험부터 작년 31회 시험까지 아직은요, 규정은 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 협회가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주관하는지 아시죠?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주관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예전에도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주관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고 보안 정책에 실패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15회 추가 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가 한국토지공사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16회, 17회, 18회 시험까지는 한국토지공사가 또 이 시험을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자격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리사 시험, 미용사 시험 이런 거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19회 시험부터는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이거는 업무 위탁에 따르는 규정이 그렇지 시험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으시게 될 겁니다. 또 뒤에서 이제 해당 단원에서 다시 공부할 건데 공인중개사법상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할 수가 있지만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 업무도 위탁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중에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요. 근데 교육 업무는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인중개사협회 외에도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도 원래 대학은 교육기관이니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면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어요. 실무교육도, 직무교육도, 또 연수교육도. 그러나 대학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특정한 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위탁해도 안 되겠죠. 건국대학교에 부동산학과가 있다고 건국대학교에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탁하면 건대 부동산학과 애들은 시험 문제 다 알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행 업무는 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누가 응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응시 자격은 원칙은요. 제한 없음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응시문헌은 계속하여 완화, 개방되어 왔어요.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되던 시절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인 자 이랬었습니다. 응시 자격이. 그러다가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요. 대한민국 국민인자라는 표현이 삭제가 되어서 외국인에게도 응시문호가 개방이 되더니 고차 개정을 할 때 20세 이상인자라는 표현까지도 삭제가 되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적도, 연령도, 성별이나 경력이나 학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형법상 수형자들이 있죠. 재소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제한이 없는데 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시험이 무효 처분이 되면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적어도 이러한 두 가지 제한 규정은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였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었던 자라는 거죠. 그러면 합격을 했다는 것은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까 합격한 거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에게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자격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아무런 위화력이 없을 거예요. 뭐 두려워할 거 있어요? 자격증 양도되어 하다가 적발되어 자격 취소되면 그 해가을 또 응시원전에서 시험 문제 합격하여서 자격증 또 양도되어 하다가 걸려서 취소되면 또 시험 보고. 그러니까 한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면 얼마? 3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입법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3년 정도면 그동안 공부했었던 내용들 싹 까먹고 새로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도록 기간을 주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 현장에서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 보면 뭐 까먹는 걸로 치면 3년까지도 안 줘도 또 충분히 지난주 배운 거 이번 주에 까먹고 이번 주에 배운 거 다음 주에 까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3년을 주고요. 부정행위로 적발되어서 시험이 무효 처분을 받았다. 컨닝치다 걸렸다. 그럼 그거는 채점할 필요 없죠. 무효 처리가 되고 5년간은 응시 자격 제한 걸립니다.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지금 막상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시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분량이 많죠. 적어도 연 단위의 학습 계획과 수험 대책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운전면허 필기시험하고는 급이 다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5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시험 공고가 있잖아요. 시험 공고가 있는데, 시험 공고는 두 번 이루어져요. 먼저 시험 일정에 대한 개략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정 공고를 먼저 하는데,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고요. 말까지고, 그 다음에 확정 공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인데, 이게 최근에 원포인트 개정이 되었어요. 원포인트 개정이 되어서 지금 56페이지 보시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시 시험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개략적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확정 공고도 어쩌고 저쩌고 나가서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관보 및 일간신문, 그거를 줄을 그어서 지우시고요. 공란에다가 메모를 하시는데요. 공란에다 메모를 하시는데,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입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에 공고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고, 지금 우리 그 조문에는요, 2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56페이지 제가 색깔 다르게 인쇄해 놓은 부분, 그걸 2월 말일까지로 바꿨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2월 말일까지로 바꿨어요. 2월 말일까지. 그래서 시험 공고는,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된다. 이 하나가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되셨죠?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고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시행을 하는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와 2차로 구분 시행된다는 점은 예외가 없어요. 항상 1, 2차를 구분하되 1차 시험 과목 두 과목 있죠? 민법과 개론. 1차 시험 과목은 이 법이 선택형을 원칙으로 출제하되 여기에 주관식 단답형이나 혹은 기평을 가미하여서 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세 과목이죠. 2차 시험은요, 본법이 뭐라고 규정했냐면 논문형을 원칙으로 출제를 하되 여기에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평을 가미하여서 출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한 내용 그대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먼저 1차 시험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형, 객관식으로. 그래서 민법 개론 선택형 원칙으로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해야 2차 응시 자격을 주는 거고요. 2차 시험은 본법이 규정한 원칙대로 본다면 논문형으로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시험 2차 시험 보듯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 과거 시험 보듯이 2차 시험 그렇게 보라고 이 법이 규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감독관이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수험생들한테는 그냥 빈 줄만 쭉쭉 거져 있는 백지가 나눠질 거고요. 시험 시작종이 울리면 봉인을 뜯어서 쭉 펼쳐 붙이겠죠. 제32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하시오.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쭉 장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규정했거든요. 근데 85년 1회 시험부터 작년 31회 시험까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단 1차와 2차를 구분하되 동시 시행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1, 2차가 동시 시행되는 경우라면 2차 시험의 출제 유형은 1차의 방법에 따른다 하는 단서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가 구분은 되지만 항상 동시 시행되었어요. 올해 32일 시험도 1, 2차 동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의 유형도 1차의 방법에 따라 어떻게? 선택형, 다시 말해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규정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평 형태를 가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규정이 그럴 뿐이지 실제 32회 시험에서 단답형이나 기평이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수학능력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많은 분이 응시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거든요. 수십만 명이 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평 문제를 출제해버리면 그 한 문제 채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장 한 장? 사람이 손으로 넘기면서 수십만 장을 채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의 방법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본 과목, 본 단원에서는 원칙 규정도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이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져 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자가 이미 40만 명을 넘어섰고 응시 수요에 비해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포화 상태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서 계속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험 제도는 점차 문호가 좁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15,000명 이상 단위의 대량 합격자가 양산되는 이 흐름 속에서 빨리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요, 벌써 얼마 전부터 이 단답형 문제 나오고 있죠. 2차 시험에서. 기입형 문제 주택관리사 시험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자기 반에서 본 시험 문제를 재밌으니까 올렸는데 문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어른이 선물을 주었을 때는 뭐라고 하면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네모 그리고 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든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놈이 여기다가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 이런 게 기입형이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슴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사슴이 손거울을 이렇게 들고 활짝 웃으면서 거울을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사슴이 네모 봅니다. 이런 문제예요. 쉽잖아요.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근데 이놈이 또 여기다가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런 문제. 이런 게 단답형, 기입형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그렇게 낼 수는 있지만 한 번도 낸 적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시험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이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예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일부 면제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일부 면제 혜택이 있는데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일부 면제 혜택은 딱 하나 남아 있어요. 시험이 1, 2차 동시 시행되다가 보니까 1차 합격자를 선별해내기 전에 2차 시험에 다들 그날 응시하죠. 그러니까 채점 결과 1차 시험에는 합격했는데 2차 시험에 불합격하는 채점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 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입니다. 다음 회에 한하여 1차 면제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요.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1차 면제 줬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런 거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안 된 분은 다음에 시험에 하나여 1차를 면제한다. 그럼 올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면제 혜택을 받는 분 아마 여기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에요? 지난 31회 시험에 1차는 합격되었는데 2차 최종 합격이 안 된 분은 올해 시험에는 1차 면제 혜택을 받죠. 단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32회 시험에 반드시 최종 합격해야죠. 실패하면 33회는 1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 2차가 동시 시행되어도 1, 2차 구분 시행되는 것은 예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 방법도 1차와 2차를 구분하되 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예외도 없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매 과목, 매 과목이라고 해봐야 민법 개론 2과목이지만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전제로 1차 2과목에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1차 시험은 합격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시험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이 95점이 나왔어도 부동산 학개론이 38점 나왔으면 과락이죠. 평균 낼 거 없이 불합격되는 거예요. 민법도 개론도 다 최소한 얼마? 4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 40점을 득점했어요. 근데 1차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민법 몇 점 맞으면? 80점 맞으면 40점, 80점 과락 없이 두 과목 평균 60. 1차 합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민법이든 개론이든 80점을 초과하여 득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 맞아서 뭐 할 거예요? 평균 60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민법이든 개론이든 80점 맞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더 맞으면 괜히 필요 없이 용 쓴 겁니다. 두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요. 원칙은 1차와 동일합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2차 시험도 최종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차와는 달리 2차 시험은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에서 고득점을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고득점 하는 것이 전체 평균에 기여하는 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법을 40점 맞았어요. 탁턱거리로 과락면했어요. 공시세법을 딱 40점 맞았어요. 간신히 턱거리로 과락면했어요. 근데 공법 40점, 공시세법 40점을 맞았는데 2차 최종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어렵지만 길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몇 점 맞으면? 100점을 맞으면요. 40점, 40점, 100점, 세 과목 과락 없이 세 과목의 평균 얼마 나와요? 60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을 40점 맞았고 공시세법을 딱 40점 맞았는데 공인중개사법을 100점을 맞았다. 선생을 잘 만나서.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은 고득점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고득점 해야죠. 근데 막상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법이 그렇게 고득점 나올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공시세법 그렇게 고득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적어도 80점까지는 끌어서 공법에도 한 10점, 공시세법에도 한 10점 나눠줄 수 있는 여유 점수를 득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차 시험은요,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두 가지 합격자의 결정 방법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볼 수가 있답니다.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요.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여긴 최소자가 들어가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아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고 시험을 볼 수도 있답니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합격자 결정 방법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건데, 먼저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그랬는데, 수급이라는 말이 뭐죠? 수요와 공급, 그 말이죠. 수급 조절. 그러니까 수급상 필요에 의해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보면 2차 시험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라 성대평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가 나왔는데요.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18,000명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잖아요. 그럼 이제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은 공법, 공시세법, 법령실무 과락이 없는 분들을 수석 합격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등수를 매겨서 18,000 등에서 끊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두 번째는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이번에는 최소자가 있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이거는요,
절대평가 원칙에 보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소 선발 인원 13,000명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이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서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자가 2만 명이다. 그럼 2만 명 다 합격이에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니까. 그런데 최소 선발 인원 13,000명을 공고했는데 그해 2차 시험이 아주 어렵게 출제되어서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자가 10,000명밖에 없다. 그럼 10,000명 외에는 평균 60 이상 득점자가 없잖아요. 그래도 고득점자 순으로 몇 명 더? 3,000명은 더 평균 60 이상 안 돼도 합격자로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시험 문제를 시험의 방법으로 출제하는 본 과목 특성상 출제요원이 칠판 잘 보고 대답하세요.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OX? 아니잖아요. 다시 칠판 보시고 공인중개사 제2차 시험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OX?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방 설명을 듣고 칠판을 빤히 보면서 OX를 판단하니까 틀렸다고 판단을 쉽게 하시지, 시험 문제 지문에 그렇게 문장이 구성되면요, 읽어보면 문장의 국문법적인 흐름이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이런 것들 뒤바뀌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주 난이도 있는 지문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요 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은 입법들이에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이런 제도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85년 1회 시험이 시행되어서 86년 2회, 87년 3회, 88년 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고 9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응시 수요도 별로 없고 일반의 주목을 받는 시험도 아니어서 1990년대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경연제로 있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99년에 10회 시험을 보고요, 바로 그때 이 법이 8차 개정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매년 실시한다고 바꾸어서 2000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9년에 10회 시험을 보고 바로 2000년에 11회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2001년에 12회 시험 봤겠죠? 2002년 월드컵 할 때 13회 시험 봤겠죠? 2003년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봤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러한 합격자 결정 방법이 그대로 부동산 중개업법에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과락 없이 평균 60만 넘기면 자격증 줬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여도요, 얼마든지 수급 조절은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좀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출제하면 되죠. 합격자 수를 좀 줄이고 싶으면 어렵게 출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 난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급 조절을 해왔었는데 1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4,000명 정도 합격을 합니다.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넘긴 분이요. 그 다음에 1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5,000명 정도 합격을 해요. 그 다음에 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9,000명 정도 합격합니다. 매년 합격자가 몇천 명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생이 20만 명, 25만 명, 30만 명 막 이렇게 응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추세였기 때문에 응시 수요 증가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었고, 평균 15,000명 정도가 과락 없이 평균 60을 맞을 수 있을 정도 난이도 조절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당시 갑자기 공인중개사 응시 수요가 모자라서 일부러 쉽게 내서 많이 뽑은 게 아니고요. 14회 시험 문제는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과목이 어떻게 시험 관리를 했는지 다 엉성하게 문제를 출제해서 모든 과목에 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공법에서 4문제인가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되고요. 과목마다 모두 정답 처리, 복수 정답 처리가 인정되는 아주 엉망인 시험이었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문제만 모두 정답 처리를 해줘도 평균 60이 안 됐던 자가 60되는 자들이 쭉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14,000, 15,000, 19,000 나오던 합격자가 14회 시험에서 3만 명, 거의 29,000 몇백 몇십 명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는데 추세를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각오를 했겠죠. 14,000, 15,000, 19,000 나오던 합격자가 작년에 3만 명, 예년에 2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그 이듬해 15회 시험은 어떻다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요번엔 좀 줄이겠다. 작년에 너무 많이 쏟아졌으니까. 다들 공인중개사 시험 요번에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도 강의하면서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확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난이도 있게 공부합시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뚜껑이 열렸는데요.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무지 어렵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하게 어렵게 나와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전국에서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맞은 분이 1258명 나왔습니다. 1%도 합격이 안 됐어요. 0.몇 프로가 합격했대요. 전국에서 1258명. 그래서 한 학원에서 한 명 나온 학원도 많고 아예 합격자가 안 나온 학원도 많고 막 그랬었다고 그때. 그러니 14,000, 15,000, 19,000 작년만 해도 3만 명까지 나오던 시험이 달랑 1258명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게 시험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이 시험에 응시했었던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집단적인 반발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서울시청 앞 광장, 광화문, 과천정보종합청사에서 수천 명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그래서 9시 뉴스에도 매일 연일 보도되고 그러니 1년 내내 같이 공부했었던 강사가 나는 강의 끝났으니까 따뜻하게 아랫목에서 쉬겠다 그럴 수 있어요? 또 뭐 완장 하나 채워주대. 그래서 완장 하나 채워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뭐 광화문으로 과천정보종합청사로 뭐 이렇게 다니면서 집단적인 집회를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 수험생이요. 일반 공무원반, 경찰반 학생들하고는 달리 산전수전을 겪은 여러 가지 뭐 직종에 있었던 분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할 때 보니까 경찰 고위 간부 출신도 계셔가지고 경찰이 스크램을 이렇게 짤 거니까 시위대를 이렇게 하고 여자 수험생들을 어디로 돌려서 경찰들을 유인한 다음에 우리가 여길 뚫자 뭐 이런 회의도 하고 뭐 그래서 과천정보종합청사도 뚫고 막 그날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2005년 16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조기 실시하는 안을 내놨어요. 16회 시험 바로 봐서 다시 시험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16회 시험을 조기 시행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요.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합격을 했는데 안타깝게 2차 시험이 안 돼서 15회 시험에 1차 면제 혜택 받은 분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은 16회 시험을 조기 시행해도 다음 회가 아닌 시험이기 때문에 1차 면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1년 내내 민법 개론은 접어놓고 공부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민법 개론을 다시 보라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16회 시험도 못 보고 15회 시험은 이미 치러졌고 그래서 나온 안이 2005년 봄에 15회 추가라고 하는 시험이 치러집니다. 4월에. 15회 추가라는 시험이 치러져요. 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의 응시자는 15회 시험에 응시하셨던 분들한테만 응시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회 추가라는 걸 시험에서 적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그때.
뭐 해장국 중에서 뼈를 추가해 먹어보긴 했어도 시험을 회를 추가하는 건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해서 15회 시험이 그해 4월에 있었는데 봄에. 근데 2004년 말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 볼까 하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또 응시 자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또 16회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봄에는 15회 추가 시험, 그 다음에 가을에는 16회 시험을 치렀다고요. 그러니까 2004년 15회 시험 끝나고 나서는 요 15회 추가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하고 16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같은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의 진척도가 완전히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건 1년 이상 공부한 분들이고 이젠 초학자고. 그러니까 학원마다 뭐 규모마다 뭐 노량진 종로 등에서 오전 야간반은 15회 추가반, 오후반 새벽반은 16회반, 뭐 어떤 학원은 새벽반, 오후반은 15회 추가반, 오전반, 야간반은 16회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 강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도. 하루에 뭐 12시간씩 강의를. 근데 15회 추가 시험을 출제할 때 그 난리를 떨고 추가 시험이 치러지니까 15회 추가 시험의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한 번 더 잘못 냈다가는 나가서 죽을지 살지 모를 분위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또 한 3만 명 확 쏟아집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응시생들의 반발은 잠재웠는데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 벌써 2000년에 시험을 매년 실시한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시험 합격자를 뽑아서 응시생들이 쏟아지는데 무슨 근거로 한 해에 시험을 2번 보는 거냐?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후에 법을 개정하면서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을 여기 갖다가 슬쩍 법령을 개정하면서 집어넣은 거죠. 근데 만약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최소 선발 인원 15,000명 공고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1258면 평균 60점 넘었어도 1259등부터 15,000등까지 자격증 줬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행 공인중개사 제도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좀 내용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까지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